안녕하세요. 저는 부조 마지막 발표를 맡은 최재영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목소리 톤이 좀 단조롭지 않고 계속 이제 중요도에 따라 변화하는 수업을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토론 및 토의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 중심의 수업, 또는 뭐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이루어진 수업, 학생의 진도를 확인하는 그런 수업을 등등을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1번, 3번, 4번을 반영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연의 전략이랑 임용 수업 시연 시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수업 시연의 전략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각각 그런 전략들이 있었고, 임용 수업 시연 시험에서는 그런 시험의 구성이나 시험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의 학생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림이?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무엇인 것 같나요? 지연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찰과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는 이제 예비 교사잖아요. 그러면 관찰과 분석의 대상은 혹시 무엇일까요? 체림이? 학생들의 학습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상태, 맞아요.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을 하자면, 그게 바로 수업인 거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그런 관찰과 분석을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업 관찰 및 관찰 분석의 분석의 방법을 말할 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수업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래 각각의 의미를 알고 또 그 방법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목차를 한번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수업 관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수업의 분석의 의미와 그 특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업 관찰 및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업 관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업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업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업 관찰을 왜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교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학습자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 여기에서 만약에 교수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고쳐야 돼요. 네, 맞아요. 고쳐야 돼요. 그거를 좀 교수자가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업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분석, 진단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수업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에 관한 그런 자료 수집과 분석 같은 그런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업을 관찰을 해야 그 수업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업 관찰을 하면서 교사의 장점이나 그런 개선의 그런 필요 영역을 구분을 하고 어떤 학습자가 학습 곤란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런 것도 발견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수업을 분석 진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수업 수업 관 관찰입니다. 네, 맞아요. 수업 관찰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 관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나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업 관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관찰의 기능을 이제 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서 수업 관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그 관찰을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이런 그 교수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1번이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에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기능까지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수업 분석의 의미와 그 특성 중에서 수업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수업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해야 해요. 네, 맞아요. 수업을,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걸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수업을 관찰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 수집된 그런 자료로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수업에 대해서 반성이나 비평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성 및 비평을 하게 되면 수업을 좀 개선할 수 있겠죠. 이 분석에서 수업 반성 및 비평까지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수업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수업 관찰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 분석이고 글로써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자료를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의 종합적인 이해와 탐구 과정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요. 수업은 근데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그런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은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똑같은 수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 분석도 엄청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양한 특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분석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업 분석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했었는데 수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분석도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특성은 수업 분석이 엄청 다양한 그런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국어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업 목적이 학생들이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거를 역할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업 분석의 목적이 학생들이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아는데 역할극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성 부분을 보면 근데 그게 학생들이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때문에 수업 분석할 필요성이 이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시를 든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음악 수업이면 음악 수업인 대로 뭐 수학 수업이면 수학 수업인 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수업을 분석하는 증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증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근데 이제 수업을 분석하는 그런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에서 내가 효과적인 증거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가 수업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 활동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사의 발문이 구체적이었는가를 이제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개개인마다 선택하는 그런 증거도 다를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A, B처럼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는 뭐냐면 하나의 그런 분석 기준에 대해서도 분석자마다 엄청 다른 그런 분석 기준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한가 이런 증거가 있다면 개개인마다 그 기준과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개개인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충분한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판단을 내리는 게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리미는 활동 3이 흥미를 끌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이제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연이는 활동 3이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활동 3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흥미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거에 따라서 각자의 그런 분석자마다 분석 기준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지표나 분석 자료가 각기 다르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똑같은 그런 그 수업을 봤는데 자료를 각각 다르게 수집을 한 거예요. 애초에 분석하는 자료가.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사람 각각의 그런 강조점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분석 지표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사람은 학습 활동이 창의적이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활동이 이제 일관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강조점에 따라서 분석 지표가 그 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분석 결과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분석 결과가 그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극이 효과적이었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역할극이. 그래서 효과적이진 못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다른 수업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업에서 역할극 활동을 도입을 할 때 좀 설명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그런 활동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런 수업 분석의 의미와 특성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모르는 부분 있었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수업 관찰 및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관찰 및 분석의 방법에서 그 접근 방법을 나눈 거예요. 이제 얘는 양적 접근 방법이고 얘는 질적 접근 방법인데 양적 접근 방법 혹시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양이나 빈도수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양일 수도 있지만 어떤 수치화한 그런 걸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또 질적 접근 방법은 양적 접근 방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양이 아니라 그런 수치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질적 접근 방법이에요. 먼저 계량적 접근 방법에서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교수자들과 학습자들끼리는 뭐를 주고받을 것 같아요?
대화? 맞아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교수자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학습자가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여기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은 상호작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와 학생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언어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거를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그렇게 관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언어가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랜더즈라는 사람이 10개의 범주를 나누었어요.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교사의 발언,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발언,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침묵이에요. 이걸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교사의 발언에는 비지시적 발언부터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수용은 되게 이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칭찬이나 격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야 잘했어, 세림아 잘했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세림이가 말을 했을 때 네, 맞아요 하는 것도 칭찬이나 격려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그러니까 학생의 말을 간추려서 다시 말할 수도 있고, 질문하기는 이제 학생에게 그야말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발언 중에 이제 지시적 발언 부분을 보면 강의랑 지시랑 비평 또는 권위적 발언이 있는데, 이제 강의는 진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고, 지시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좀 주의 집중이나 벌을 주는 거예요. 비평 또는 권위적 발언은 학생을 좀 꾸짖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의 발언 부분을 한번 보았고, 두 번째로 학생의 발언 부분을 한번 보면 학생의 발언에는 반응이랑 이제 주도가 있었는데, 이제 학생은 교사가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죠. 그게 이제 이 언어적 반응,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의 발언, 주도 부분에 보면 언어적 주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이제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의 발언 부분 받고 이제 침묵을 한번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언어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모두 포함해서 침묵 또는 혼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을 배워보았고, 이제는 행동평정법이라는 거를 볼 건데, 자, 행동평정법. 여기서 좀 어려운 말 어디 있어요? 평정법. 평장이요. 그렇죠? 평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평가랑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가치를 평하고 어떤 서열이나 값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가치를 평한다 라는 요까지가 바로 평가가 되는 거고, 어떤 서열이나 값을 결정한다 라는 것까지는 평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행동평정법은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치를 평하고 그 서열이나 값을 결정을 하는데, 그 이제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표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보면은 숫자 평정법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의 지도성을 이제 숫자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잘했으면 5점, 못했으면 1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술평정법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는 게 있잖아요. 서술하라는 그런 거죠.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장으로 나와요. 뭐 매우 좋다
아니면 그냥 좋다, 보통이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바로 기술평정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도표법이에요. 이거는 두 개 다가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숫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한번 표현이 된 거. 그거를 기술도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동평정법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설문지 하다 보면은 중간 정도의 그 보통이다 부분에 많이 쏠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그 표준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후간효과의 오류는 어떤 거를 평가를 할 때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정말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은 좀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그런 특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1회보다는 여러 차례의 그런 평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그런 평정의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주 체계와 범주 빈도 측정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범주 체계와 범주 빈도 측정법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좀 체계화된 행동의 범주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범주로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몇 번 일어났는지 측정하는 것이 바로 범주 빈도 측정법이고 이 범주는 뭐 수업에 따라 관찰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범주로 한번 정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전부 다 범주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는 몇 번 일어났는지, 3번. 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1번. 이런 식으로 범주 빈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량적 접근 방법까지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질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주요 사태 파악 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업 중에 발생한 그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언어적 접근법을 볼 건데 우리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입니다. 맞아요. 행동이나 그런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거. 그런 거를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적 접근 방법에서 세 번째, 일화 기록법인데요. 이거는 일기 쓰듯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그거를 좀 짧은 문장으로 기록을 하면서 관찰 시간 또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과 녹화 기록. 이것도 그냥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건데 가장 객관적인 관찰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보았는데 이걸 좀 이제 쉽게, 외우기 쉽게 이제 만들어 보자면 걔는 계량적 접근 방법이고 범은 범주 체계, 그다음 범주 그런 빈도 측정법이고 그 다음에 행은 그 행동 평정법 그리고 어는 언어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질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거는 질주하며 비맞은 일을 녹화했다 해서 질적 접근 방법 그리고 주는 주요 사태 파악 기법 그리고 B는 비언어적인 접근법, 1은 일화 기록법, 녹은 녹음과 녹화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외워보고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 한 1분 정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수업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집입니다. 네, 맞아요.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점은 잘못된 행동을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 수업 분석은 이제 키워드가 뭐였죠? 다양하다입니다. 맞아요. 엄청 다양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수업 관찰 및 분석의 방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획적인 범죄 행동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리고 질적인 거에 관계되는 거는 지연이가 얘기해 볼까요? 질주하며 비 맞은 일을 녹화했다. 네, 맞아요. 이거 두 가지가 있었고, 이제 뭐뭐뭐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